청취자님 혹시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서 커다란 반품 상품 팔레트 뜯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막 이건 대박이다, 저건 쪽박이다 하면서 뜯어보는 거요? 네, 맞아요. 겉보기엔 그냥 운에 맡기는 뽑기 게임 같잖아요.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셰넌진의 자료, 코스트코 경매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들여다보면요. 그 이면에 엄청나게 치밀한 미시 경제학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중고 물품 떼어다 파는 부업 노하우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반품 재고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물류비와 마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짜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원리를 해체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매상이나 그 이른바 팔레트 전문 판매업자 같은 중간 상인을 거치는 겁니다. 출처 자료에서는 이 점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건? 네, 결국 눈앞의 이익을 고스란히 남에게 넘겨주는 셈이거든요. 이미 누군가가 쓸만한 물건을 다 골라내거나 가장 맛있는 마진을 챙겨간 후에 찌꺼기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좋은 건 이미 다 빼갔겠죠?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거대 유통망의 직접 경매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의 가장 원초적인 공급망, 즉 1차 소스에 직접 접근해야만 마진 구조를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다는 경제적 의미가 있죠. 맞아요. 게다가 코스트코라는 기업 특유의 가격 정책 때문에 이 직접 경매가 가진 데이터의 신뢰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이라고 하면 원래 소매가를 막 말도 안 되게 부풀려 놓고 50% 할인한다고 선전하는 식의 일종의 착시 효과를 많이 쓰잖아요. 흔히 보는 마케팅 수법이죠. 근데 코스트코는 애초에 마진을 최소화한 회원제 할인점 모델이잖아요. 명세서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1,000라고 찍혀 있다면 그건 가짜로 부풀린 소비자가가 아니라 실제로 매장에서 누군가가 $1,000를 지불하고 샀던 아주 현실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투명성 덕분에 구매자는 엑셀로 기대 수익을 계산할 때 훨씬 더 정확한 벤치마크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벤치마크가 정확하기 때문에 빠른 원금 회수라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른 원금 회수요? 네, 패스트 캐시백이라고 하죠.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본이 오랫동안 묶여있는 거잖아요. 출처의 분석을 보면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팔레트의 경매 낙찰가가 $1,000라고 해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게 화물 배송비입니다.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송비로 $2,100가 더 붙어서 총 투자금이 $3,100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잠깐만요. 낙찰가의 2배가 넘는 배송비가 붙는다고요? 네, 화물 배송이니까요. 이건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꽤 높은데요. 개인 리셀러 입장에서는 화물 배송비라는 숨은 비용이 마진을 다 갉아먹을 것 같은 리스크로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진입장벽이자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송비가 무섭다고 피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어떻게 수학적으로 접근하나요? 팔레트 위에는 수십 개의 자잘한 물건들도 있겠지만 보통 고가의 핵심 품목들이 몇 개 섞여 있습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팔레트를 받자마자 그 고가 품목 단 두세 개를 시장에 빠르게 제값에 팔아서 배송비를 포함한 총 투자금 $3,100를 즉시 회수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아, 자잘한 걸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일단 큰 놈 몇 개로 총 투자금부터 영원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큰 품목으로 원금을 회수하고 나면 팔레트 밑바닥에 깔려있는 나머지 수십 개의 자잘한 물건들은 원가가 영원이 되는 셈입니다. 팔리는 족족 100% 순이익으로 잡히는 구조네요. 네, 완벽한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원금 회수의 속도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지표가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물건을 샀는데 원금을 회수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 그러면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그쵸. 그건 내 판매 채널이나 지역 상권과 그 카테고리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개념 증명 데이터로 활용되는 거죠. 회전율과 마진을 스프레드 시트로 추적하면서 속도가 느리다면 미련 없이 다른 카테고리로 갈아타야 하는 객관적인 신호가 됩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존 게임이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도 궁금하실 텐데 이 데이터를 읽어내려면 대체 뭘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죠. 네, 출처에서는 명세서 없이 아무것도 사지 마라 라고 아주 못을 박아두었더라고요. 아무리 코스코 반품이라지만 맹목적으로 돈을 던지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깔끔한 스톡 사진만 보고 입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엄청나게 많죠. 스톡 사진은 그냥 제조사의 카탈로그 이미지일 뿐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될 반품 팔레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라는 텍스트 데이터와 함께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하는 것이 실제 창고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에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물건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을 찾아야 합니다. 물건들이 팔레트 위에 쓰레기처럼 무작위로 던져져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정성스럽게 차곡차곡 쌓아서 수축 필름으로 단단히 포장하고 끈으로 고정해 두었는지를 봐야 하죠. 특히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인박스 상태더라고요. 네, 원래 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 제조사 상자에 그대로 들어있는지에 되게 집착할 정도로요. 처음엔 그냥 당연히 상자가 있으면 좋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보기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박스라는 시각적 단서가 주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상자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전 고객이나 코스트코 직원이 그 물건을 다룰 때 최소한의 물리적 보호를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아, 막 던지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확률, 즉 불량품일 확률을 극적으로 낮춰주죠. 또한 지역 중고마켓에 재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새 것에 가까운 상태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네요. 네, 더 높은 가격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 수익은 높이는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방어 기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물건들이 수익을 내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부분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죠? 보통 중고 거래로 짭짤한 수익을 냈다고 하면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맥북, 게임기 같은 되게 화려하고 섹시한 전자기기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누구나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철저히 무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주 지루한 물건들이라고 하죠. 네, 그 지루함 속에 바로 마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욕실과 주방 자재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욕실 자재라면 변기나 세면대 같은 것들이요? 네, 명세서를 뜯어보면 수치 자체가 놀랍습니다. 코스트코 소매가 기준으로 총 24,560달러, 하나로 약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치의 제품 194개가 단 1,000달러에 입찰 중인 상황이 소개됩니다. 세상에 3천만 원어치가 1,000달러요. 평균을 내면 개당 불과 5달러 남짓이죠. 이 볼품없는 팔레트 안에는 1,300달러짜리 스마트 변기나 399달러짜리 고급 비데가 섞여 있습니다. 와, 5달러에 사서 1,300달러짜리 변기가 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빠른 원금 회수를 적용해 볼까요? 배송비를 왕창 물어서 5,000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상자째 온전한 1,300달러짜리 스마트 변기 서너 개만 제값받고 팔면 즉시 손익분기점을 넘깁니다. 진짜 변기 몇 개로 원금을 뽑고 나면 나머지 세면대, 수전, 거울 같은 수십 개의 품목은 전부 순수익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여행용 캐리어도 언급되는데요. 8,000달러어치 캐리어 팔레트가 단 500달러에 입찰되는 걸 보여줍니다. 개당 10달러 꼴이에요. 캐리어도 아주 좋은 예시죠. 사실 캐리어는 무겁고 부피도 커서 개인 리셀러가 배송하기도 까다롭고 창고 공간만 차지하는 골칫거리 아닌가요? 이게 왜 좋은 아이템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경쟁자들을 걸러내는 진입 장벽입니다.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그 불편함이 이커머스 시대에는 오히려 혜자가 되죠. 혜자요? 네, 이런 캐리어나 1,100달러짜리 러닝머신 같은 대형 운동기구는 전국 단위로 배송해서 팔려고 하면 물류비 때문에 마진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당근마켓 같은 지역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 택배로 안 보내고 동네에서 직거래를 하는군요. 네,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픽업하게 만들면 배송비 문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죠. 남들이 귀찮아서 혹은 배송할 엄두가 나서 포기하는 그 지루하고 무거운 아이템들이 지역 마켓에서는 현금 창출원이 되는 원리입니다. 남들의 귀찮음이 나의 마진이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물건들만 답은 아닙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는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의류와 신발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정말 판도가 바뀌었죠. 전통적으로 이런 패션 상품들은 반품되면 오염도 작고 사이즈도 제각각이라 리셀러들에게는 마진이 아주 박한
피해야 할 카테고리로 여겨졌잖아요. 맞아요. 재고 처리하기 가장 힘든 품목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왓낫이나 틱톡 라이브 같은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가 이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총 1만 달러 가치의 어그와 헌터부츠 272켤레가 있는 팔레트를 배송비 포함 켤레당 약 5달러에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5달러면 진짜 껌값이네요. 과거처럼 이베이에 사진 한 장 덜렁 올려놓고 누군가 사가게 기다리는 정적인 판매 방식에서는 5달러짜리를 15달러에 파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최저가를 꼼꼼히 검색하고 비교하니까요. 호스트와 시청자 간의 관계, 경매가 주는 게임 같은 긴장감, 카운트다운이 주는 긴박함이 결합되면서 소비자들은 이성적인 가격 비교보다 지금 당장 저걸 낙찰받아야 한다는 충동과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막 3초 남았습니다. 2초 이러면 저도 모르게 입찰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달러에 떼운 부츠가 라이브 방송의 열기 속에서 40달러, 50달러에 팔려나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라는 쇼를 통해 상품의 프리미엄을 얹어버리는 거군요. 정치자님,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리셀이 아니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게 결국 판매 방식의 혁신인 거죠. 자, 다시 물리적인 제약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부피 큰 물건들이 진입장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맞물려 이 시장에서 가장 불공평할 정도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소, 이른바 언페어 어드밴티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간이라고 출처는 말합니다. 네, 자본주의에서 물리적 공간이 가지는 권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절 상품을 예로 들어보죠. 1150달러짜리 12피트짜리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나 마당에 세워두는 거대한 장식품들이 1월에 반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1월에요? 다 지난 겨울 상품이네요. 1월에는 아무도 트리를 사지 않으니 경매가는 바닥을 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거대한 물건들을 한여름 내내 8에서 9개월 동안 처박아둘 수 있는 창고라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묵혀두는 거군요. 남들은 보관할 곳이 없어서 헐값에도 못 사는 물건을 주워 담아 수요가 폭발하는 10월에 죗값을 파는 겁니다. 즉, 잉여 공간이 곧 시간의 격차를 이용해 막대한 마진을 뽑아내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간이 진짜 돈을 벌어다 주는 거네요. 하지만 반대로 지리적 공간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죠? 만약 내가 서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동부 플로리다 창고에 있는 팔레트를 덜컥 낙찰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륙을 횡단하는 어마어마한 화물 배송비를 맞는 순간 그동안 치밀하게 계산했던 빠른 원금 회수 엑셀표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배송비 폭탄을 맞는 거네요. 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렇게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아주 깐깐한 작업입니다. 지리적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시장의 규칙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전자기기는 마진이 없으니 피해야 한다고 분석했었죠. 네, 섹시한 기기들은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스트코가 최근 반품 정책을 변경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열렸거든요. 무슨 정책이요? 과거에는 반품된 전자기기를 있는 그대로, 즉 이게 전원이 들어오는지 액정이 깨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떠넘겨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수 및 작동 완료라는 딱지를 붙여서 경매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준다는 거네요. 네, 코스트코가 직접 품질 검수라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구매자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춰준 겁니다. 잠깐, 그 부분은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떤 점이요? 아무리 코스트코 직원이 검수를 마쳤다고 해도 그 1,800달러짜리 77인치 삼성 TV나 LG TV를 원래 포장도 아닌 상태로 화물 트럭에 싣는다는 거잖아요. 네, 실어서 보내겠죠.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액정이라도 하나 깨지면 개인 리셀러 입장에서는 타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운송 중 파손 리스크는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숫자의 마법, 철저한 확률 싸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명세서를 보면 1,219달러 가치의 검수 완료된 대형 TV 10대가 단 1,000달러 입찰에 올라옵니다. 10대가 1,000달러요? 파손 방지를 위해 특수 화물 배송비를 1,000달러로 넉넉하게 잡는다고 쳐도 총 투자금은 2,000달러입니다. 트럭이 덜컹거려서 TV 10대 중 절반인 5대의 액정이 깨졌다고 최악의 가정을 해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래도 살아남은 멀쩡한 TV 중 1,800달러짜리 하나, 1,400달러짜리 하나, 딱 2대만 제가 번저리에 팔아도 2,000달러 투자금은 전부 회수됩니다.
헐, 2대만 팔아도 원금 회수네요. 나머지 살아남은 3대의 TV는 그대로 순수익이 되죠. 즉 10대 중 8대가 부서져도 본전은 뽑을 수 있는 수학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세팅된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와, 10대 중 2대만 살아남아도 본전이라니. 아니, 철저히 기대값을 기반한 배팅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이 깊은 바다를 헤엄치며 짚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심층탐구는 단순히 중고 물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스톡 사진과 가짜 할인율이라는 노이즈 속에서 명세서라는 진짜 데이터를 읽어내는 리터러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감정이나 본능에 휘두르지 않고 철저히 기대값과 배송비를 계상해내는 원금 회수율 계산법이죠. 그리고 남들이 다루기 꺼려하는 무겁고 지루한 변기나 캐리어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결합하는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겉보기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정보길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코스트코 반품 재고의 미시경제학은 그런 피상적인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인박스라는 시각적 단서, 작동만료라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그리고 화물 배송비라는 숨은 비용까지 철저하게 교차 검증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고방식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다 확인해야 하죠. 비즈니스든 투자든 결국 진짜 가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데이터와 통찰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아주 밀도 있게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아까 틱톡이나 왓낫 같은 라이브 커머스가 패션 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쇼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커뮤니티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지금 미래에는 상품이 가진 고유의 기능이나 전통적인 소매가라는 고정된 수치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오, 철학적인 접근인데요. 명세서에 찍혀있던 $5라는 원가조차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열기와 호스트의 스토리텔링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무의미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떻게 파느냐, 즉 경험과 감정을 파는 것이 상품의 본질적인 경제적 가치마저 뛰어넘는 시대가 온다면 청취자님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커리어에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세상에는 겉보기엔 그저 지루한 숫자나 무거운 상자 더미 같아 보이지만 그 원리를 파악하는 순간 엄청난 기회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이 반품 시장의 이면처럼 말이죠. 언제나 날카로운 호기심을 유지하시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이면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